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오늘은 아들 특집입니다. 네, 여기가 유교의 본고장 조선 한반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동관 아들 전 홍보수석 아들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한입뉴스에서도 잠깐 짚었는데 이제 어쨌든 해명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피해자 중에 1인이 나를 더 이상 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언론에 좀 배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면 전환이 될지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분은 한 분인데, 네. 근데 알려지기로는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많게는 4명이다.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증언이 나오느냐, 네. 또 그 증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 여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이제 A 씨로 거론되는 이 피해자는 학폭이 아니었고, 네. 일종의 이제 쌍방간의 다툼이었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전학 조치에도 본인이 반대했다. 반대하고 탄원을 했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오히려 본인을 피해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겠죠. 일단 존중해야겠죠. 네, 인정해줘야 되고. 네.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교육청 등등의 진정서를 낸 걸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데 구체적이고요.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나오냐. 지금 아마 언론에서도 그 피해자들 찾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찾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폭력을 증언하고 당시에 또 그걸 무마하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증언한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추가로 더 쟁점이 될까 싶기는 해요. 아, 여기까지 더 이상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조금 수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한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 문제가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제 전체적인 여론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여권에서 이거를 이제 진영 대결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를 문제 제기한 하나고 교사에 대해서 색깔로는 이제 붙이기도 하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갈라치기 진영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당시에 김승유 하나지주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이사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 회장한테 전화를 하냐? 뭐 이거는 잘 봐달라고 한 거밖에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학교 교장도 아니고 담임 교사도 아니고 네. 많이 양보해서 학교 교장도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 금융권을 대표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뭘 무슨 현안을 알아보려고 합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청탁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패널로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거는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그 점은 분명한데 앞에 있었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네. 낙마때하고 비교해 보면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때는 계속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네.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도 그렇죠.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순실 씨가 그걸 소송을 질질 끄는데 개입해가지고 아들 학교 폭력을 결국엔 이제 대입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무마시키려고 했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됐고 이 여권에서도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논쟁의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네. 주장하고 네. 한쪽에서는 근거가 없잖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일단. 네. 1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이제 거의 30이 다 된 나이여서 네. 추가적인 증언이 뭐 나올까. 네. 지금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승희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웃긴 거죠. 이사장은 사실 학사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네.
더군다나 금융업을 하시는 분한테 금융지주회사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알아봤다는 것 자체는 변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사실은 뭐 부당한 게 청탁을 행사했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게 분명하고 당시에 그 교사 전성원 씨도 이사장이 그 얘기를 했다. 자기 앞에서 시인했다. 네. 물론 한참 지난 이후에 시인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동관 수석이 만약 청문회장에 나온다면 네.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 이걸로 낙마까지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뭐 별다르게 새롭게 진전되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낙마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고위직이었던 부친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행사됐냐 안 됐냐. 근데 이제 당시 이사장이랑 통화한 것까지는 이제 확인되는 것 같고 이 와중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전 하나고 교사 정경원 씨가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압력을 김승효 이사장이 행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놀란 건 그럼 김승효 이사장이 이 교사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교사를 만났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만난 거는 아닌 것 같고 확실치는 않은데 통화한 내용에서 통화를 했다. 예, 김승효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특보와 이동관 특보와 김승효 이사장의 발언을 전하는 걸로 이제 하면은 이특보와 통화했다. 이특보 아들이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교를 그냥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 네. 징계가 능사냐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2019년에 MBC 보도에 의해서 이미 이 김승효 이사장도 이동관 특보한테 전화를 받은 거는 이미 인정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경원 이 교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국민의힘 측 여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다. 첫 번째 좌파다. 네. 두 번째 이제 나중에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네.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할 때 TV조선하고 뭐 등등해서 보도를 한 건데 뭐 정교조 회원이어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얘기를 한 거는 이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정교조 회원이 아니었고 교총 회원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징계는 2018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네. 2015년에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한 문제 거고. 제기가 이제 됐던 거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시차가 다 안 맞고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뭐 들어간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러면은 2015년에 나는 이 전경원 교사는 나는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에 들어가기 위해 이거를 이제 폭로할게요라고 이제 미래를 보고 한 것이냐. 신의 한 수네요. 예, 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색깔론이죠. 전형적인 색깔론.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이 정경원 교사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내용이 틀렸다라면 몰라도 이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신의 한 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동관 전 수석이 신의 한 수 나온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학폭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보자도 아니죠, 예비 후보인가요? 예비 후보, 실질적 후보, 예, 실천적 후보, 실질적 후보인 이동관 전 수석이 언론관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사이냐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 부호가 붙는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2019년에 극우 유튜버 채널로 평가받는 신의 한수라는 데가 나와서 보수 우파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 뭐 이제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고, 제가 또 다른 걸 보니까 그 종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 뭐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크게 반응이 없나요? 국민적 여론이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기본적인 스크린을 대통령실도 했거나 하고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뭐 이렇게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의 한수라는 매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보도를 많이 해온 것이잖아요. 네. 근데 누구보다 좀 균형 잡힌 언론관을 가져야 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그런 매체에 나가가지고 요즘 상식적인 유권자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 신의 한 수를 본다. 100만 구독자의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어떤 편향적인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 저분이 과연 이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저는 이동관 특보의 논란은 이 자녀의 학폭 논란보다 더 큰 건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본인이 대통령실의 대변인 또 홍보특보 이렇게 재직하면서 거의 3년 5개월 재직을 했거든요. 이분이. 네. 당시에 이 이른바 이제 언론 장악에 깊숙이 관련됐고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의혹 그리고 작년인가요 뉴스타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물을 공개받아가지고 네.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가 제대로 된 반박이나 제대로 된 반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무조건 아니라고만 얘기했지. 근데 네. 그 당시에 정황을 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 언론을 관리하고 장악했던 그 당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네. 저는 청문회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될 거고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죠. 네. 자녀 학교 폭력 문제보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 밀어내면서 이 정부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중립성을 어기고 있다. 공정성을 어기고 있다. 네. 민주당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분은 내놓고 편향된 인물이고 출마도 시도를 하셨던 출마도 시도를 했던 인물이고 네. 저런 보수 그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할 만큼 언론관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이 전혀 없는 인물인데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요? 저런 분을 지금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앉히겠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자녀 학교 폭력 이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고 네. 이 과거의 언론 장악 논란으로 이 이동관 특보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도덕론보다 자질론이 더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언론인들 요즘 만나보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교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와중에 방통위가 방심위 감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통위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고요. 방심위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 하냐면 이제 시사본부가 이상해요라고 이제 어디 민원이 들어오면 이상한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목동에 여기도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기 감사긴 한데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필 심의위원장이 정현주 전 모 방송사 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저 언론 장악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필요하면 하는 거죠. 예, 정기검사 감독은 뭐 방통위의 권한이니까 하는 건데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권한이 얼마나 남용되고 그리고 또 집요하게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냐. 이제 네. 뭐 그게 전현희 권익위원장 얘기에서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장악, 뭐 방송 공영방송 손보기 9월설 얘기가 다 나오는 게 다 요 조금 뭐 그쪽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억하시는 분이 뭐 좀 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KBS 정현주 사장은 2008년 8월 8일에 쫓겨났습니다. 네. KBS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고요. 네. 그때 이사회 이제 해임 근거 같은 경우에는 배임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거 다 무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KBS 이사들은 이제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기 위해 네. 특히 이제 동아대 신태섭 교수였나요? 그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동의대인가요? 동의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분이 원래 그러니까 KBS 이사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안 그만두니까 방심위에서 자르고 방심위에서 학교에서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KBS 이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분이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동관이 3년 5개월 동안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언론 모니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일이 다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제 보도로 낙인을 찍었고 좌파 우파다 나눠서 여기 다 좌파들만 있나요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모두 까기를 하지만은 예. 네. 막 언론이 축출 방안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그리고 시행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오는 것 같고 어떻게 피바람이 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이제 해임되는 과정에서도 절차 위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그분도 2심에서는 지금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좀 정치권에서 조금 양당이 좀 뭐랄까요?
KBS나 MBC 이런 데를 조금 더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강하게 합니다. 이게 정권만 바뀌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정치적 논란이 큰 기구가 돼요. 네. 지금 몇 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그런 일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났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그야말로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언론에 있어서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이 정권이 장악하는 그런 어떤 그 천병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이용이 되고 그래서 큰 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제 정파를 넘어서는 여야를 넘어서는 정권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큰 틀의 논의와 합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걸 반복을 하겠어요. 한쪽이 그러니까요. 권력이 바뀌면 한쪽을 축출하고 네. 또 다시 권력이 반대로 바뀌면은 그 반대 세력이 또 나서 가지고 한쪽을 축출하고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멍들어서 제대로 된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냥 편을 갈라가지고 한 그 직장 안에 일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사이가 된 데들이 많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네, 하여튼 뭐 방송가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무리를 하면서 나머지 정치권 소식도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COO 최고 운영자죠. 뭐 하여튼 C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일 높은 급에 있는데 재직 중인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김 대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과세 유예를 주장한 이후에 아들이 입사를 했고 뭐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기현 대표 아들과 이 가상자산 문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시점 이후에 네. 입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당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서로 앞다투 주장을 했어요. 그랬죠.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면 네. 때문에 그걸 김기현 대표만의 책임이거나 김기현 대표 아들의 이후에 취업과 연관시켜서 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김기현 대표 이번 해명을 보면서 가장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회사 주식 한 주도 없다.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예요. 그 아들이 네. 회사에. 네. 회사의 임원인 거죠. 네. 그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반대로 그럼 코인은 많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들 이제 이 다 코인 그동안의 보유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네, 6월 그렇죠. 말까지 신고해서. 네. 근데 여기에 직계 비속이 빠져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제도적인 미비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 김기현 대표 아들도 그러면 상당히 코인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코인 회사에서 심지어 네.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배경이 거기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떤 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코인은 자금이익 타기도 쉽고 그걸 정치 자금의 통로로 활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변칙적인 활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까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제에 아예 그 직계 비속도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네. 제도가 없는 거지 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만 원래 또 독립생계면 재산 비공개 또한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이번에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코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김남국 의원권으로 논란이 되고 네. 이게 이제 뭐 불법적인 자금 그 은닉과 전달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네. 차제 합의해서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주식도 없는이란 표현에서 스톡 옵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인으로 짚으셨군요. 네, 김준일 기자님. 일단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죠. 네. 내년에 이제 뭐 다 매각을 하고 없어요. 그 뭐 거래 내역까지 다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내년에 총선에 당선이 되실지 안 되실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뭐 좀 해명 자체가 이게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라 김기현 대표가.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COO잖아요. 네.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 네. 그래서 한마디로 부사장입니다.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멍가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여기가 자회사긴 한데 그 모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를 하는
최고 투자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19년 당시에는 뭐 한 몇십억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몇 천억대로 지금 자산을 불려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의 자회사고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에 기획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하는 거에 회사 사실상 부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일개 직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강부회고 다만 이제 코인 투자 자체를 너무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거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너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과하다.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야 정치권에 고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의혹이 제기되고 그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의 뭐 도박, 성매매 네. 의혹을 가지고 또 서로 양쪽이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네. 저는 이 과거에도 보면은 관례적으로 네. 양 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고서 서로를 인신공격하다 비난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여지가 없어져요. 양 당의 대표가 전면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각 당의 대변인들이 상대 당의 대표를 향해서 포문을 열 때 수위가 너무 높으면 네. 오히려 자당의 대표가 좀 톤다운하라고 이러는 게 국회에서 보통의 관례였어요. 근데 이렇게 양당 대표가 가족 문제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설전을 주고받으면은 그럼 앞으로 국회에서 가뜩이나 협치의 여지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협치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두 분이 얼마 전까지 뭐 밥을 먹니 만나니 소주를 먹니 뭐 공개 TV 토론을 하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거 다 이제 지금 꽉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를 비판할 수 있고 의혹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금도 없이 선을 막 넘는다. 이런 점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리더십의 위기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조바심이 들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형 얘기한 거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이제 양국에서 대사를 막 쌍방 맛 초치하는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한중 관계 이제 삐걱거리고 있어서 이제 큰일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예를 들어 그 싱 대사가 와가지고 15분 줄줄줄 읽었는데 그게 좀 과하다는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경중과 공과 과를 나눠서 평가하는 것이 적정 합리적이냐. 요 이제 부분이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자리를 안 가졌으면 가장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1당의 대표가 그 주재하고 있는 그런 파견국 대사를 1대1로 만나서 공개적인 회담을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대사관이 네. 각계 국내 인사들한테 만찬이나 이런 자리를 제안하고 초청을 하는데 네. 우리 야당 대표들은 과거에 가더라도 비공개로 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사는 격이 한참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 국장급 공무원인데 그 대사를 마치 예방하러 가는 듯한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비단 중국 대사만이 아닙니다. 다른 뭐 미국 대사, 프랑스 대사가 불러도 만찬이나 이런 데 응할 때는 다 비공개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 매체를 대동해 갖고 가서 네. 그걸 생중계를 했잖아요. 물론 저는 민주당이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싱하이밍 대사는 굉장히 선을 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채는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 거잖아요. 국가는 연속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거를 야당 대표가 판가로주고 지켜봤다? 저는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실책이었다고 보고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좀 취해야죠. 네. 싱 대사의 얘기 적절치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나섰어. 네. 이재명 대표가 하면 좀 민망하니까 당내의 최고위원들이든 다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가 한중 관계 못 풀고 야당이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네. 그 장면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중국 대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뭐 기획이 돼서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충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서로 그런 건데
중국에 그러니까 방심했죠. 방심하고 중국의 오만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매우 오만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감정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총선을 위해서라도 스탠스를 좀 잘 잡아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구도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민주당한테 크게 손해가 날 겁니다. 크게 손해일 거다. 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6월달에 나온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굉장히 큰 데거든요. 네. 전 세계 19개국의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했는데 한국의 반중 여론이 80%. 2002년 이후 최고치인데 2002년에는 반중이 31위였는데 2010년에 56, 2017에 61, 2020에 75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항의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중국 쪽에 붙는 것처럼 프레임에 안에 갇히면 상당히 안 좋다. 좀 판단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공학적인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아니 근데 실제 이게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인 게 특히 젊은 층의 중국에 대한 반감. 네. 어쩌면 상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진짜 역대 최고조로 올라와 있고 이른바 이제 짱깨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갖는 그런 이제 편견이거나 네. 혹은 그런 혐오의 정서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도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듯이 뭐 전랑 외교라 그러나요?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 별로 그렇게 현명한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만 굉장히 고조되고 네. 저걸 통해서 개선될 게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랑 사이 좋은 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뭐 어느 나라든 사이가 이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교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포지션을 이제 김준일 기자님이 하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홍준표 시장님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좀 우려한다 이런 또 이제 독특한 포지션을 또 치고 나갔습니다. 이거 뭐 이제 어떻게 이 부분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정치 구단 그 입신의 경지에 들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은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결국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들의 굉장한 우려와 걱정 그에 반해서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정치에 실패하고 있는 네. 이 정부와 정확하게 본인을 차별화하면서 네. 물론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절묘한 포지션을 취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역시 감각이 죽지 않았다. 입신의 경지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네. 홍준표는 진정한 우파 포퓰리스트다. 여론이 불리한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네. 워낙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딱 발 담갔네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민정수석 출마설들이 있습니다. 우병우 출마설, 조국 출마설. 한쪽은 뭐 관악 얘기 나오는 것 같고 하나는 영주, 울진, 봉화 뭐 이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양까지인가요? 선거군 또 재획정될 수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좀 복잡하긴 한데 나가는 거냐 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두 분 다 네. 그 각기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점도 있지만 네. 또 다른 공통점은 세계관 최강자들이에요. 네. 어쨌든 자신들 그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결함이 없는 분들인데요. 피해자 서사가 있다. 네. 둘 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조국 수석 이번에 이제 평산책방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 술자리 갖고 네. 그 뒤에 뭐 지도에 없는 길 뭐 이런 얘기 한 걸로 봤을 때 네. 출마에 가까운 메시지인 거는 맞는데 네. 현실적인 난관이 많아요. 이분이 재판받는 피고인인데 그렇죠. 이미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는데 네. 그런 분한테 보통 공천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뭐 본인의 이제 또 강경한 지지층이나 네.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리더십의 취약성이나 이제 이런 거를 흔들어서 공천받고 출마하겠다는데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네. 민주당으로든 무소속으로든 네. 해당 지역에서 네. 지역구만 잘 선택하면. 네. 근데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가 망할 겁니다. 네. 접전 지역에서 저것 때문에 다 떨어질 거예요. 네. 또 한 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굉장히 큰 피해를 안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누굽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일단 여권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저분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데는 영주밖에 없는데 네. 거기는 국민의힘 누가 가도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왜 우병우 해야 되는데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남은 아마 무소속으로 가겠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기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